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6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주시은 아나운서 2주 만에 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컴백. 외박하시고 네, 골대 외박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2일에 인턴 PD가 그 자리에 앉았었는데 혹시 들었어요? 근데 힘들다고 저한테 아까 토로하던데요. 아, 쉽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분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셔도 분량이 크진 않았던. 잘 받아먹진 못하고 고군분투. 고군분투한 회차. 그래도 순수 아마추어인데 네, 그죠? 잘하는 거죠. 축구를 치면 아마추어가 프로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한 건데 맞아,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 알잖아요, 해봐서. 네. 안 돼, 안 돼. 프로처럼 안 되죠. 네, 프로는 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토끼 오이님이요. 라떼 시절 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이일의 PD님 편집점 너무 웃겨요. 어버이날 K리그 첼리오미 박펠레 베돈든 3종 세트. 주하나 골대박 잘 봤어요. 요알못 주짱구 쫄보. 골대박을 보고 느낀 거는 저희 딸이 세상에 규현이 저기 나올 줄이야. 아, 그런가요? 규현 씨 팬인가요? 네, 팬이에요. 아, 진짜요? 시조 시절부터 좋아했나 저도 보다. 몰랐어요. 저도 가수 알았기 때문에. 저도 그 전에는 이수근 선배님 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 이진호 씨와 규현 씨는 거기 도착해서 알았어요. 방송 컨셉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네, 깜짝. 여행사의 네, 어. 직원들로 갑자기 온 손님 느낌. 저는 그거 갑자기 사인 받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무마 시키느라고. 옛날에 패밀리가 이미 떴다. 끝났다. 아, 외박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지금 외박하고 있는 거 생방송 네. 아니다. 볼 일이 없습니다. 보니까 뭐 옛날에 패밀리가 떴다 느낌도 나고 K본부 청춘불패 느낌도 나고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주 앞에 춤도 추더라고요. 아, 아유, 저 춤은 춤도 아니고요. 이제 오늘 아마 공개될 건데 다른 언니들과 우리 윤주의 그 무대 장악력 같은 거를 오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닭도 열심히 잡고. 네. 저는 뉴스 하나라 중간에 빠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죠? 네, 오늘 아마 뭐 끝부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FC 서울 2022님. 서울에 미친 개 박동진 전북을 무려버려 박동진 덕분에 행복하게 서울 올라갑니다. 창원 원정도 이번 전북 원정도 박동진 덕분에 기분 좋게 보고 왔네요. 영역 확장을 시작했죠? 네, 세리머니가 근데 굉장히 세레모니가 좀 민망한 세레모니였죠? 강렬해가지고 시겁했어요, 네, 보다. 깜짝 놀랐어요. 웃음을 자아내긴 했는데. 그 머그에서 인터뷰했던데 그 네. 세레모니 관련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저는 사실 그래서 전북을 향한 뭔가 어떻게 보면 도발의 도발. 메시지인가 싶었는데 FC 서울 팬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바치는 세리머니라고. 내가 왔다. 네, FC 서울은 나의 영역이다를 조금 더 보여주고 나의 자리가 있다라는 걸 좀 더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다음에도 또 골 넣으면은 서울 홈에서도 한번 선보이겠다고. 아, 그럼 얘기했어요. 서울 원정팬을 향해서 그 다리를 들어올렸었던가요? 그리고 원정 팬들 앞에서 다리를 들어올렸죠. 아, 그랬죠? 그 개라는 별명을 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크레이지 독. 견공 박동진 선수. 미친 개는 박동진 선수밖에 광견. 없으니까 또. 광견은 동진 선생. 자, 정기원 해주시는 다비드리님입니다. 아니, 홀란드 이적에 너무 놀라 감탄의 댓글 남기러 왔습니다. 머선 일이고 이적 시장 시기가 아닌 이례적으로 빠른 이적 발표네요. 그렇죠.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를 오피셜을 했는데 아직 계약을 하진 않았는데도 맨시티가 이제 그 발표한 건 되게 이례적이에요. 근데 메디컬 테스트까지 다 했고 바이아웃 지금 여러 언론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바이아웃을 지불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바이아웃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에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건 나중에 좀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예를 들어 바이아웃을 책정해서 그 금액대로 지불을 했다라고 하면은 양 구단 간의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바이아웃은 그냥 했으면 그렇죠. 네. 데려올 수 있는 건데 맨시티 구단은 양 구단이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한 걸 보니까 바이아웃 조금 더 이하의 바이아웃이 금액, 얼마였죠? 지금 바이아웃이 대략적으로 1,000억 정도 됩니다. 우와. 네. 900 몇십억 정도 되는데요. 혼란이면 뭐 그렇죠. 혼란스럽지 않은 네. 금액이죠. 네. 오래 거기서 뭐 딜을 했어도 뭐 깎아
깎아봤자 또 몇백억일 거기 때문에 근데 이강인 선수도 한 그렇습니다. 1,000억 되지 않았나요? 이강인 선수도 예전에 그렇게 재계약할 때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네.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건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 것 발렌시아 같고 때. 절대 안 판다. 바이아웃 자체가 어떨 때는 구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선수에게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이례적으로 맨시티 혼란도 혼란이 매물에 나온 다음에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뭐 여러 팀들이 많이 오퍼를 넣었는데 특히 맨시티가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저기 아게로 선수가 팀을 떠난 이후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찾느냐고 해리 케인에게 계속 요청을 했는데 토트넘에서 금액을 계속 올리고 안 팔면서 이제 돌렸고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 관심을 갖긴 갔었는데 이번 시즌에 지금 벤제마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그렇죠. 관심을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맨시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문바페도 체각이 영입한다 됐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되자마자 이제 빨리 은바페도 우리가 뭐 했다. 파리 생제르맹 남는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그죠? 그렇죠. 시즌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물급들이 움직임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 씁씁거린다. 나이 제일 많은 기자 양반. 씁쓸하네요.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죠. 아 그거. 근데 이게 제가 의외로 포지션이 준비되지 않은 멘트를 많이 해야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 시나리오대로 읽지 않고 네.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약간 말이 막힐 때 네. 알잖아요. 집 앞에 네. 뭔가 시간을 이제 이상한 하고. 자기만의 루틴이 루틴 나오는 있죠. 경우가 좀 있는데 그게 좀 잦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 일에 인턴 PD를 좀 챙겨주느라고 제가 씁씁거렸던 번님이 그거를 날카롭게 네. 이 정도 모니터는 저희 와이프 정도만 하는 건데 별로 잘 귀담아 듣지 않으시거든요. 씁씁거려도 씁씁거린 거 알아요. 저도 이게 네. 약간 습관인 게 있는데 날카로운 지적 네. 번님 헐크님도 지적해 주셨어요. 저를요. 아니요, 그건 저희 모두를 하신 것 같죠? 진지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부족함. 패널들 유치한 잡담이 많은 편. 어느 정도 축구에 관심이 많은 축덕 일반인들이 술자리에서 가볍게 대화를 나눠도 이 정도 수준이 될 듯함. 전문성을 키우길. 이 정도 어. 댓글을 다셨으면 이 방송 안 들으시겠네요 이제. 그렇겠죠. 그 막말해도 되죠 저희도. 더 막가보자. 네. 어. 취재를 할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가보자. 해오시는데 우리 기자 선배님들이 지난주에 제가 그 뽕 PD가 근래 쓴 원고 중에 가장 내실이 있고 충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가면 이때까지 너무 볼품 없었다. 아니 시간대는. 굉장히 내용이 알찼어요. 지난주에는 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전문성 좀 키우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에 대화가 아주 깊이가 있으신 것 같은 아유, 헐크님이신데 네. 홀릭 갈릭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감사히 즐겁게 청취하고 있는 축구팬이에요. 5월 5일 성남 제주전에서 박용지 선수가 앰뷸런스에 실려나가는 사고가 있었어요. 느린 화면으로 보니 제주 김호규 선수가 달려오며 공중 점프 후 왼팔로 박용지 선수 목을 강하게 가격했는데요. 아주 위험한 플레이로 퇴장을 줘도 무방할 것으로 보였는데 옐로카드 한 장 안 주더군요. 반면에 같은 날 울산 수원전에선 울산 김성준 선수 태클은 발이 높긴 했지만 띄운 발로 직접 류승우 선수를 가격한 건 아니었어요. 그치만 다이렉트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했죠. 이런 판정들이 열이면 열, 주심 모두 같은 판정을 했었을 정당한 판정 맞나요? 여러 경기들을 봐왔지만 다소 공감하기가 힘든 판정으로 보였습니다. 축덕축덕 진행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강하게 달려오긴 했죠. 그렇죠. 일단 팔꿈치로 목을 가격한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경고를 많이 주긴 하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경고를 많이 주긴 하는데 이번에는 경고를 주진 않았어요. 퇴장도 주지 않나요? 퇴장도 심한 경우에 그렇죠. 팔꿈치면 그러니까 팔꿈치 가격은 특히 공중볼 경합 중에 팔꿈치 가격은 위험해요. 굉장히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의도적인 경우 많이 퇴장을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의도성까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경고를 줘도 뭐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 대한축구협회가 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항상 심판평가 소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건은 뭐 판정 문제 없어서 안건으로조차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나름 세게 근데 쳤던데. 저도 그림을 봤는데 팔을 붙여갖고, 그러니까 몸이 갖다 댄 느낌이지. 그러니까 몸에 팔이 붙여서 그게 닿은 거지. 팔을 휘두른 느낌은 크게 안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경고도 안 주네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네. 저도 비슷한 생각했고. 하도 앰뷸런스에 실려 나갔는데. 그 앰뷸런스에 실려 나간 게 목 가격을 해서 그 목 쪽 통증이 아니라 이 선수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왼쪽 발목이 돌아갔어요. 무게 중심이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서. 목을 가격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위험하다는 위험하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목이 팔목으로 발목을 가격하기는 어렵잖아요. 격투기죠. 그래서 당시 중계에는 이제 뭐 여기 엘보우. 머리 쪽에 출혈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왼쪽 발목 골절돼 가지고 또 이 장기 결장하게 됐죠. 네. 발목이 완전 발목이 착지하면서 몸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완전 그쪽에 무게 중심이 다 쏠려서 돌아갔더라고요. 야, 마무리도 맞았으니까 착지도 네, 못한 적이 확 더 그렇죠. 영향이. 한 2, 3개월 정도 결장할 예정이죠. 어떡해. 타격이 크겠네요. 네. 그래도 급한 성남인데. 그리고 김성준 선수의 퇴장성 판정도 심판소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다. 정신. 왜냐면은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라서 퇴장이 맞다라고 심판소위원회에서 평가를 내렸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저는 이것도 또 심판 판정하고 계속 반대되는 얘기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퇴장까지는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거든요. 그게 파울은 퇴장까지는 저도 아니라고. 저는 퇴장감이라고 봤는데 반대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접촉이 없었다고 했는데 접촉은 있었어요. 있기는. 네, 접촉은 있었죠. 발을 들어서 무릎에 살짝 닿았는데 이게 퇴장이면 박용지 선수 가격한 네, 것도 또 퇴장. 퇴장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준 그게 선수가 훨씬 더 저는 한 경고감. 그게 훨씬 김우빈 위험한 맞아요. 반칙이었거든요. 이게 훨씬 위험하죠. 네. 저는 그거를 봤어요. 김성준 선수가 태클 들어가서 공을 먼저 걷어내고 나서 그렇죠. 발바닥이 그 류승우 살짝 접긴 했죠. 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게 의도냐 아니냐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김성준 선수의 시선이 유승우 선수에게 가 있지 않고 태클하는 과정에서 딴 데로 시선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법적 용어는 모르겠지만 뭐 미필적 고의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가는 속도에 못 이겨서 발을 접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보지 않고 그거를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떠나서 심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파울이라서 퇴장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근데 박용지 선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심각한 부상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같이 가야 이거는 충분히 특히 팬들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화가 날 수 있는 그럴 것 같습니다. 판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그리 진주 FC님, 브라질과 같은 우리보다 축구 수준이 높은 팀과 경기할 때 축구협회에서 초청비를 브라질에게 주는 걸로 아는데요. 얼마나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거쳐서 오게 되면 초청비를 일본과 이야기해서 나눠서 내나요? 몇 년 전에도 브라질이 일본, 한국과 차례대로 평가전을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와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초청료를 주는 거는 맞고요. 초청료 안에는 이제 체재비까지 다 포함돼서 책정이 돼서 그 나라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를 거친 다음에 일본 가서 브라질이 같이 평가전을 치르는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이 협상을 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브라질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초청료가 공개가 됐죠. 언론을 통해서 30억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오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3년에 브라질을 초청해서 2013년 10월 달인가요? 평가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체제비랑 비슷하게 한 30억 정도 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을 해서 이것도 올랐나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번에는 아직까지 엔화로 주면 되나? 이번 아직까지 뭐 제가 그 초청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초청료는 줬다라고까지는 확실하게 얘기가 됐고 체제비 포함해서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일본에서 그렇게 사례가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13년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 경기를 치르고 네. 중국 가서 잠비아와랑 경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 두 팀 다 초청을 한 케이스거든요. 뭐 브라질, 잠비아가 중국에서 붙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초청료가 낮아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팀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가격에 좀 더 낮춰지지 않았을까. 내고? 일본이랑 같이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그래서 2013년에 30억이었던 게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이런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습니다. 일본이 30억이라고 밝혔으니 우리도 비슷한 수준이지 않겠냐. 그렇죠. 꽤 많이 그렇게 흘렀는데 판단하고 2013년이면 그렇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브라질이 자주 오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제 약간 좀 친숙해졌어요. 6월 2일 경기죠. 약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붙는 듯한 강팀 중에서는요, 특히 더. 또 아르헨티나 얘기도 아직 아르헨티나. 우리나라가 마지막 한 경기 상대를 아직 안 정했는데 그게 아르헨티나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최종 협상 단계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협회도 지금 아르헨티나가 유력하지만 안 될 수도 아직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6월 평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붙는 팀들이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를 차치하더라도 또 한 군데가 칠레, 파라과이 다 이제 남미 코파 아메리카. 그렇죠. 초청받은 거 남미 파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도 약간 남미 스타일의 축구를 한다라고 하고 우루과이도 있어서 남미에 맞춘 전략으로 이번에 6월 평가전을 잡았는데 이제 아프리카 팀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나 의외더라고요. 팀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9월 달에 아프리카 팀 위주로 좀 섭외를 할 예정이고 이번에 아프리카 팀을 섭외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 몇 개월 전에 이 A매치 일정을 잡을 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이 예정돼 있어요. 이 기간에. 네. 예정돼 있어서 근데 그 몇 개 팀들이 여유가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여유가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우리가 협상 대상 자체가 안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6월 달에는. 네이션스컵이 얼마 전에 끝난 것 같은데 벌써 예선. 그게 2023년 예선인데 그게 조추첨이 얼마 전에 이루어져서 그거에 따라서 좀 이제 일정이 그냥 뒤로 그렇죠. 밀리거나 뭐 이렇게 된 네.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닥터 슬럼프 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번에는 간단히 댓글로 남겨봅니다. 프로야구 직관할 때마다 경기 시작 전 국민의례하는 거 저는 솔직히 너무 귀찮거든요. 옆 사람이 일어나면 나만 앉아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 지난 겨울에 프로농구 보러 갔는데 농구 시작할 때도 국민의례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세금 제대로 내고 국방의 의무도 하면 됐지. 국가대항전도 아니고 프로농구 하는데 그걸 꼭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국민의례 한다고 메마른 가슴에 애국심이 샘솟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프로야구 프로농구 시작할 때 국민의례 하는데 프로축구 경기 시작할 때는 왜 국민의례 하지 않나요? 이런 엉뚱한 질문 받아줄 곳은 대한민국에 축덕숙덕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술자리 하는 얘기나 하는 거니까 네. 다 봤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주로 프로축구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축덕숙덕 질문이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일단은 되게 되게 궁금해요. 호기심 야, 천국이에요.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들어왔을까? 그러면서 가끔 이런 질문도 해 하면서 황당해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번 질문도 약간 조금 저도 색다른 신선한 질문이었고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골대녀는 안 했죠. 골대녀. 골대녀도 안 하죠. 네. 일단은 국민의례가 프로축구연맹 홈경기 운영 매뉴얼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그 초창기부터 해왔었어요.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그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태극기 앞에 앞에. 조국과 민족의 이거.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야구랑 농구는 계속 하고 있고 축구 같은 경우는 K리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사이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요?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라 구단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뭐 연맹의 설명을 제가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 종목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축구는 세계화된 종목인데 유럽 등 해외 선진리그에서 국가를 부르는 사례도 없고 국가 대항전이 아닌 이상 관중들에게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는 세레머니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의무사항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단이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가장 최근까지 국민의례를 한 구단이 2018년까지 했던 전남 드래곤즈고요. 예. 성남 1화 시절까지 2013년까지 하다가 시민구단으로 2014년에 전환되면서부터 안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K리그 구단들이 그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 그 달은 좀 이렇게 주로 국민의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상무팀이 최근까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여기 잠깐 궁금해지는 게 네. 본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축구는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경기도 사실 국가 대항전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축구협회 대항전이잖아요. 국가 축구 협회 대항전. 네네.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다 별개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름 영국 국가를 올리나요? 아니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붙으면 거기는 다 따로 개별 국가로 피파에는 등록이 돼 있죠. 국가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그 축구 협회가 별도인 거지. 나라는 하나잖아요. 영국이라고. 영국 연방 그렇죠. 영연방으로 하나로 돼 있으니까. 하나인데
그레이트 브리튼이니까. 제가 그쪽 지식까지 잘 모르는데 그게 순간 넘어갔어요 지금. 아니 순간이 궁금해졌어요. 술자리. 그러네. 술자리면 이런 게 궁금하지. 그죠. 갑자기 성룡 선배 눈동자가 엄청 흔들리면서 그건 준비 안 됐는데. 왜냐하면 궁금하시면은 준비할 수 있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이나 질문 많다고 달아주세요. 술 먹다가 무슨 댓글 달아. 엄청 당황해하시는 표정이 카메라에 담겼나요? 아, 안 당했을 거예요. 이쪽 보고 있어가지고. 재밌네요, 근데. 이겼어.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뭐 이슈가 넘쳐났던 그쵸. 일주일이었는데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 아하. 자, 우리 뽕 PD의 제목을 봅시다. 영원히 기억될 역사의 한순간. 손흥민 리그 20골 달성. 뭐 평범한 제목이네요. 평범한 제목이네요. 다음에 21골 넣으면 뭐라고 쓸 건가요? 영원히 또 기억될? 아니면 또 영원히 기억될? 앞에 역사의 한 순간이 늘어났다. 새 역사의 새 역사. 두 번째 순간. 역사의 두 순간. 두 순간. 아무튼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뭐 아깝지 그렇죠. 않은 멋있는 그 골 그리고 엄청난 기록이었습니다. 진짜 한국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20골 때려박는 건 정말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던 일인데 이걸 현실에서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눈앞에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직관 TV 같나요? 경기 앞에서 그만큼 생생했다 이거죠. 모든 게 직관? 정말 20골이라는 의미가 유럽 무대에서도 확실하게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는 그 어떤 기준이 리그 한 시즌 20골 정도로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이죠. 뽕 PD도 여기 많이 적어놨지만 이번 시즌에 유럽 빅리그 5대 리그에서 20골 넣은 선수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살라 손흥민 2명, 라리가는 벤제마 1명, 그다음에 분데스리가가 4명이에요. 레반도프스키, 패트릭 시크, 홀란드, 은쿤쿠. 그다음에 세리에 임모빌레, 블라호비치. 리그 1은 은바페, 테리에, 예데르 이렇게 총 12명이더라고요. 네. 이 중에 페널티킥이 없는 건 손흥민 선수가 유일합니다. 우와. 최고인데. 네. 그리고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손흥민보다 많은 필드골을 넣은 선수는 은바페와 레반도프스키, 패트릭 시크 단 3명뿐. 거기도 최고인데. 필드골로는 4번째. 예, 그렇죠. 저는 그 기록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사실 너무 사기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당연히 호날두와 메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레반도프스키도 그렇고 뭐 홀란드도 그렇고 뭐 30골 뭐 40골까지도 터뜨려주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 상대적으로 20골이 조금 적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20골이면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29시즌 중에서 5시즌 정도는 득점왕을 할 수 있던 수치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20골을 넣지 못하고도 득점왕을 한 선수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97년, 98년도 시즌 때 18골로 뭐 오원, 더블린, 서튼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98, 99 시즌에도 18골. 네, 18골로. 근데 최소한 18골 정도만 넣었어도 득점왕이 가능했던 수치니까 정말 그것도 페널티킥 없이 이 정도 넣어주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국뽕이 정말 많이 차올랐었나 봐요. 이 군데군데 이모티콘도 되게 귀엽게 많이 넣고 제목도 오히려 이런 큰 제목보다 소제목이 더 모든 해석이 자기 위주고. 네. 세상을 네. 제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네, 막 이모티콘 아주 잘 썼네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20골로 또 소환된 선수가 하나 있잖아요. 네. 이란의 자한바크 씨. 아,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 21골이더라고요. 최다골이. 이게 아시아 한 시즌 리그 최다골인데 한 시즌 그렇죠. 유럽 리그. 유럽 리그. 유럽 전체 리그의 최다골. 빅리그 말고. 빅리그에선 그 5대 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고 최초예요. 전체로 따졌을 때는 한 명이 더 있다. 이란의 자한바크 씨. 지금도 뭐 우리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선수로 꼽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당시에 17, 18 시즌에 21골 그 알크마르에서 넣고 이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다가 아마 망했죠. 지난 시즌인가 이번 시즌에 다시 또 페노르트로 또 돌아갔을 거예요. 어디 있었죠? 망했지. 브라이튼이었나? 아마 자한바크 씨가 저 두 팀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브라이튼이었던 것 같아요. 망했죠, 너무. 망. 근데 그만 이건 이제 뽕PD 시각에서 본 겁니다, 제가. 맞아. 그렇게. 뽕PD. 자한바크 씨는 우리나라 뽕 시각으로. 네. 최종 예선에서 우리나라랑 할 때도 골 넣었던 선수죠. 네. 자한바크 씨. 우리한테 강했죠. 맞아요. 그만큼 프리미어 리그가 빡센 리그라는 걸 대변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다른 데서 날아다녀도 여기서는 증명하기가 어려운. 여기선 걸어 다녀야 되는. 네. 저는 근데 이번 리버풀전 골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골들에 비해서 완벽한 이거는 토트넘의 팀플레이. 팀플레이고 해리케인이 주로 이렇게
그 자리에는 해리케인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전문 골잡이들이 넣는 방식의 골이었죠. 네, 그렇죠.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네. 위치 선정 하- 잘해서 가볍게 넣는. 근데 손흥민 선수의 골 중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한 점이 제가 리포트에도 그걸 약간 CG로 표현하긴 했는데 해리 케인이 공을 잡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약속된 듯 중앙으로 들어가요. 딱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침투하는데 그때 뭐 판다이크 선수랑 리버풀 수비 두 명이 손흥민한테 따라갑니다. 끌려갔죠. 그러면서 왼쪽에 세스린 선수가 혼자 비죠. 노마크 찬스가 됩니다. 그거를 케인이 찔러주고 케인이 찔러주는 순간 아차 싶었던 거예요. 리버풀 수비 두 명이 뒤돌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붙었다가 뒤돌아서 오는 세스뇽에게 순간 우와. 당한 다시- 순간 원터치로 다시 손흥민을 주니까 빈 공간에서 넣은 건데 아이 그런 축구를 해야 돼. 그렇죠. 그걸 끝나고 이거를 저기 손흥민 선수가 플래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 골이었다라고 했더니 우리는 누가 공을 잡아도 어느 순간에 누가 어디로 뛰어가야 되고 누가 어디로 위치해야 될지 이런 걸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다 안 보고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 정도로. 골 내용을. 그 세세뇽이 좀 욕심 부렸으면 거기서 그쵸. 슈팅을 해도 슈팅했을 충분히 수도. 되는 그렇죠. 위치. 네. 네. 그래도 수비의 마크를 받지 않는 위치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완전 노마크가 됐고 그렇죠. 가볍게 넣었다. 그래서 BT 스포츠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이 골 장면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뭐 거기에는 퍼디난드도 나오고 옛날에 전설적인 골잡이 로비 파울러도 나와서 로비 파울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움직임으로 수비를 완벽하게 유인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자기에게 공을 올 줄 알고 그 이후에 움직임을 가져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팬들 사이에서는 이 골 보고 정말 기적의 골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에메르손의 보기 드문 방향 전환 패스. 그리고 케인이 욕심 부리지 않고 중거리 때리지 않고 내준 패스. 그다음에 세세뇽이- 마지막에 웬일로 크로스가 이쁘게 내보내. 정말 기적의 나와서 뭔가 손흥민 한번 골 넣어라라고 해서 준 약간 만들어준 듯한. 도와주려는 의도도 보이는 듯한.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 좀처럼 얻을 수 없는 기회였던 그렇죠. 그런 상황에. 완벽한 찬스에서 받아먹는. 근데 받아 먹는 것도 맞아요. 대단한 거야. 그렇죠. 그것도 자세히 보면 공이 살짝씩 톡톡톡 튀면서 왔거든요. 모든 공이 그렇게 뛰어요. 이제 국뽕 십각에서 에이, 보면은 국뽕아. 이게 잘못 찼으면 위로 떴을 수도 있다. 뜬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스털링도 해설위원 하셨던 분도 떴고. 아, 떴고. 윤스 뭐 감독님. 덕분에 1대1로 비기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도 약간 화제가 되고 심지어 리버풀에게는 되게 큰 타격이죠. 우승 경쟁에 그렇죠. 있어서. 그 미국의 CNN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리버풀이 4관왕 도전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의 이 한 골이 4관왕 도전에 큰 타격을 줬다. 엄청난 타격이죠. 타격을 줬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대신 토트넘도 이 경기 이겼어야 되는데. 그렇죠. 토트넘도 4강 경쟁에 타격을 받았다. 그렇죠. 서로 입고 입힌. 그래서 나중에 리버풀이 맨시티에게 우승을 내주게 될 경우 토트넘 손흥민에게 내준 이 골이 두고두고 아쉬울 것이다. CNN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잘해. 클록 감독도 참 손흥민 선수와 친분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끝나고 질척대더라고요. 또. 그거 그게 갖고- 너무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누구는 뭐 덕질 이런 얘기 하던데. 심지어 클록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클록 감독이 맡은 팀이 상당히 많은 실점을 했어요. 예전 독일 좀 많이 무대부터 해서 당했죠. 잉글랜드 무대까지 해서 그렇죠. 클록 토트넘 감독, 시절부터. 네, 클록 감독이 그냥 손흥민 선수 기준으로 하면은 상대팀 감독으로 제일 많은 골을 넣은 감독이에요. 9골을 넣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도 클록 감독은 예전에 저기 12월 달이었나? 그때도 한참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랑. 이번에도 그쵸.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냐가 지금 잉글랜드에선 되게 화제예요. 화제, 리버풀 팬들에게 화제인데 그 약간 입모양과 리액션을 분석한 결과 잉글랜드 팬들이 추측하기에는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안필드. 안필드가 정말 특별한 곳이다. 뭐 분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의미 해석이 가능한데 한 가지는 네가 정말 골 넣기 힘든 이런 특별한 곳에서 골을 넣었다라는 칭찬일 수도 있고 이런 처음 특별한- 만나요? 손흥민이 안필드에서? 아니죠. 안필드에서 리버풀 상대로 그 이전까지 3골 넣었는데 안필드에서 넣은지 제가 한번 좀 질문 남겨주세요.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집에 확인. 자꾸 댓글놀이 하려고 그러나요? 안 읽어. 그래서 이번에 클럽 감독이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특별한 곳이니까 이곳에서 함께 뛰자라는 러브콜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팬들이 그렇게 해석을 그러네요.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 있죠. 리버풀이 너 같이 뛰고 싶다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네네. 것도 있었고. 그렇죠. 당하기 싫으면 사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안 그렇게 나가려면 해야. 그냥 사는 거지. 내 편 만드는 거죠.
이번에도 왼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왼발골들이 올 시즌은 더 많죠. 12골이죠. 골. 20골 네. 중에. 아, 왼발골 잘 넣는 거 너무 부럽다. 이 왼발 잘 안 되거든요. 오른발골도 부럽지 안 않아요? 되는데. 맞아요. 오른발도 헤딩도 부러운데. 부럽고 헤딩은 별로 안 부러워요. 저 왼발로 잘 넣습니다. 오. 왼발잡이잖아요. 왼발잡이. 그렇구나. 오른발로 못 찹니다. 그래, 아, 이게 참. 그렇죠. 뭐 진짜 양발 잘 쓰는 게 당장 우리가 다 공 한 번씩만 쳐봐도 바로 아는 알죠, 거잖아요. 알죠. 왼발은 약간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아예 못 해갖고. 왼발이나 왼손이나 뭐 오른손잡이들한테는 어렵. 그렇죠. 힘들죠. 또 주목할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예전 같은 경우는 빅클럽에 약했는데 지난주 방송에서도 우리 잠깐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이정찬 선배 나와서 빅클럽에 요새 강해졌다. 네, 얘기- 했죠. 네. 강한 팀들 상대로. 강한 팀들이 수비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렇죠. 물러서지 않고 올라서 그거를 좀 봤는데 확실하게 예전보다 스탯이 좋아진 게 이 5팀 상대로 그러니까 맨시티, 리버풀, 첼시, 맨유 또 하나가 아스날. 아스날 빼먹을 뻔했네. 빼고 싶네요. 아스날 싶네요. 왠지. 네. 그 토트넘 데뷔 이후에 첫 시즌에 이 팀들 상대로 한 골. 그다음 시즌도 한 골 계속 한 골 유지해 오다가 2021 시즌에 6골. 10경기에서 6골 터뜨렸어요. 6골 2도움이고 올 시즌에는 9경기에서 4골 2도움. 확실하게 이 선수가 우리가 확실하게 월드 클래스로 올라왔다라고 평가하는 게 약간 지난 시즌 정도부터잖아요. 네. 한 시즌 최다골 경신하고 그때부터 빅클럽을 상대로도 확실하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자, 이제 살라와 득점왕 경쟁. 네. 2골 차. 3경기 야. 남아서 산술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리고- 하성준 기자가 좋아하는 통계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저 통계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거는 이번에 새벽에 리버풀이 한 경기 더 치렀는데 살라가 거기서 살라 득점은 넣지 못했고 그렇죠. 살라가 최근 뭐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 네, 뭐 선발 네이션스컵도 출전하면서 나갔고. 지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득점이 뜸합니다. 뽕 PD가 스탯을 적어왔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줄래요? 아, 그러니까 살라가 1월 이전에 그러니까 네이션스컵을 갔다 왔다고 볼 수 있는 한 1월 그 시즌부터 해서 전후가 좀 달라졌는데 일단 유효 슛 숫자랑 슛 정확도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월 이전에는 유효 슛 개수가 경기당 1.7개. 유효슛이 어렵나요? 아, 그 발음이 어렵네요. 네. 무효로 할까요, 그냥? 유효슛. 그래서 유효 슛이 1.7개였는데 어렵네요. 편집 또 막혔나요? 네. 편집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자, 이거 그냥 TTS로 네. 유효 슛이 1.7개였는데 1.1개로 줄어들었고 슛 정확도도 45%였는데 오, 많이 줄었다. 27% 거의 절반에 가깝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는 올해 들어서 득점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살라는 2022년에 들어서 리그 7골을 2022도 어렵나요? 근데 2022는 은근히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올해 들어서 7골을 넣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거의 2배 가까운 12골을 넣었습니다. 22는 좀 어려워. 이쯤에서 이제 하성영 기자 유효슛 발음 한번 부탁드릴게요. 골대 안으로 때린 슈팅. 네. 풀어쓰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안 될 때는. 아 이건 방어를 잘했네요. 이번에. 네. 오늘 잘하는데 댓글을 그러니까, 막고 네. 아주 뭔말을 잘하는데 네. 준비를 좀 오늘- 해놨습니다. 근데 살라가 지쳤다라고 한 게 맞는 게 시즌 초반에 살라는 정말 무서운 페이스였어요. 아, 장난 아니었죠. 네. 거의 4경기 골 넣었잖아요. 그렇죠. 시즌 초반에 살라가 제가 여기 적어오긴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니요. 초반 아니요, 추가로. 9경기에서 10골 몰아쳤어요. 와, 그래서 그냥 진짜. 2위를 초반 9경기였고. 네, 초반 9경기 10골. 그래서 2위를 거의 5-6골 차로 압도하던 계속 그렇게 시즌 쭉 그쵸. 가다가 챔피언스리그 겹치고 뭐 이것저것 힘들지. FA컵 겹치고 하면서 최근에 못 넣고 있는데 그 시즌 초반 페이스를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뽕 PD 말대로 네이션스컵과 그 월드컵 예선, 네. 월드컵 예선 계속 거치면서 그 이후에 살라가 급속히 득점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 레이저 공격 좀 받고 그렇죠. 레이저 거기서 마상이 좀 심하지 않았나. 멘탈적인 타격이 마음의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지금 아직도 눈앞에 레이저가 어린거리는 거 아닌가. 잔상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날 레이저는 정말 심했죠. 너무 심했죠, 그거는. 그런 건 좀. 자, 이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뭐 급격히 득점력을 높이면서 파워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 파워랭킹이 중간중간에 뭐 주간 파워랭킹 네, 주간으로. 매주 발표하죠. 그 발표하는 거에서는 간혹 뭐
탑에도 오르고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시즌을 통틀어서 1위로 오른 거는 처음이죠. 네. 예, 이제 3경기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위로 오르면 무슨 시상을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따로 뭐 예, 없는 시상은 것 같더라고요. 없지만 하지만 좋죠. 그래도 지금까지 그 파워랭킹이 2015년에 시작돼서 네. 매 시즌 그 랭킹 1위에 오른 선수들은 이렇게 기록에 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리는 거죠. 손흥민 스카이 선수가. 스포츠는 홀 오브 페임 명예전당이라고 그걸 표현을 명예의 하더라고요. 전당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해리 케인이라든가 데브라이너, 뭐 아자르 이런 선수들이 올라가 있고 살라는 2 시즌 연속 아니요, 살라가 지금 2017-18년에 17, 18이었나요? 한 번 했고 살라가 이번 시즌에 1등을 하면은 사상 최초로 두 번. 번 이외에 1등을 차지하는 거예요.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페이스는 손흥민이 어쨌든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랭킹에서 네, 1위에 올랐다. 거는 이거는 진짜 약간 소름 돋는 통계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파워랭킹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랭킹이 35가지 지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선수에게 점수를 매기는 한마디로 선수 개인 성적표, 순위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위를 매기는 건데 이게 지표를 일단 지표부터 쫙 그렇죠. 한번 불러주실래요? 지표를 제가 쫙 35가지를 읽어주면은 유효는 있죠 지표에. 이게 잠깐 음료수 한번 먹고요. 35개 중에는 자, 먼저 득점이 있고요. 네. 이 득점에는 페널티킥 제외한 득점, 그다음에 페널티킥 득점이 따로 책정을 하고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득점을 하게 될 경우 보너스 점수를 줍니다. 오. 이 보너스 점수 같은 경우는 뭐 공격수가 넣으면 1000점, 뭐 이런 식으로 주고요. 공격수와 또 수비수가 그렇죠. 누가 넣느냐에 따라서 또 포인트가 또 다르구나. 달라요. 예. 예, 이게 되게 나름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디테일하고 합리적으로 해놓은 건데 골키퍼가 득점을 하게 될 경우 4000점이에요. 우와. 그냥 필드골은 몇 점이에요? 그게 필드골이 4000점. 그러니까 그 필드 게임 플레이어가 그거를 지금 설명드릴 건데 수비수가 필드골을 넣으면 1900점, 미드필더와 공격수가 넣으면 1600점. 이렇게 차등 점수 골키퍼는 4000 4000점을 4000 점. 골키퍼는 그냥 압도적으로. 인생 역전 한 방 노린 듯한. 그리고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줄 경우 이 기본 점수에다가 보너스로 공격수는 1000점, 골키퍼는 오. 3000점. 오, 골키퍼는 그냥 뭐 거기다 페널티킥 골은 그러면 골킥으로 나오면 7000점이네 일단.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페널티킥 골은 550점. 점수가 낮네. 거의 필드골의 3분의 1 수준. 그러네요. 손흥민이 포인트가 높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요. 또 페널티 박스 밖에서도 자주 많이 넣는 넣고 거죠. 하니까. 그리고 어시스트 같은 경우도 500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점수 빼고 설명드리자면은 이거는 골키퍼가 주로 해당하는 거네요. 페널티킥을 선방할 경우에도 점수가 주어지고요. 클린 시트. 그다음에 경기 승리 점수. 승리할 경우 다 같이 올라. 이것도 골키퍼는 500점, 일반 다른 필드 플레이어들은 300점인데 살라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25승, 리버풀 25승 승리가 많으니까 또 포인트가 높을 수밖에 토트넘은 없구나. 19승을 했고 아. 이 엄청 디테일해요. 그 다음에 또 기회 창출. 기회 창출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키패스와 어시스트를 좀 합친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점수를 지금 부여하는데 기회 창출 같은 경우는 스카이 스포츠가 어제 통계 발표한 거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64개, 살라 선수가 62개. 비슷하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유효슛. 오. 괜찮았나요? 좋았어요. 유효슛. 저 발음 갖고 싶다. 처음 들어보네 3년 만에. 그것도 있고 세이브, 골키퍼 세이브, 그다음에 가로채기, 태클, 슛 블럭, 이것도 뭐 아웃필드에서 할 경우, 그다음에 볼 경합에서 승리할 경우, 그다음에 드리블 성공, 되게 많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디테일한. 그다음에 크로스도 성공했을 경우, 그다음에 코너킥 성공했을 경우, 그다음에 캐치, 공중볼 경합, 그다음에 또 패스 성공, 또 볼 터치. 이렇게 다 이게 플러스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느껴지는 게 뭐 단순 골, 어시스트 이런 그렇죠. 눈에 보이는 수치 말고 아니네. 그거 말고. 수비수도 수비수대로 더 빛날 수가 있고. 그야말로 그렇죠. 선수의 모든 역량을 다 집결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이런 포인트는 플러스만 두는데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주목할 점이라고 보는데 마이너스는 뭐예요? 볼 소유하다가 뺏겼을 경우 몇 점? 마이너스 3점. 좀 낮긴 하네. 그다음에 옐로우 카드 마이너스 100점. 그다음에 빅 찬스를 놓쳤을 경우 찬스를 놓쳤을 경우에 공격수는 마이너스 200, 다른 필드 플레이어들은 마이너스 300점. 그다음에 실점할 경우 600점. 이건 골키퍼랑 수비수에게만 해당합니다. 실점할 경우. 네. 근데 빅찬스를 놓친 게 네. 왜 공격수보다
공격수는 마이너스가 많이 돼요. 더 많으니까. 공격수는 빅찬스가 너무 많으니까. 아. 다른 선수들보다. 다른 선수들은 간간히 오는 빅찬스. 그걸 놓쳤으니까 에잇 하고 더 그렇지. 깎는 거예요. 이걸 놓쳐. 그다음에 경기에서 질 경우, 그다음에 페널티킥을 실축할 경우, 실축이 약하구나. 유효슛을 막았더니 야, 실축에 실축이 당했네. 있었네. 아. 살라가 페널티킥 실축이 올 시즌 한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축은 몇 점이에요? 마이너스 450점. 오, 세다. 세다. PK 실축이. 벌점 같네요. 거의. 벌점 중에 거의 제일 센 것 같은데. 아니요, 벌점 중에 제일 센 거는 1000점. 페널티킥을 허용할 경우, 허용할 경우. 그 선수의 파울로 허용할 경우 수비수들 치명타구나 이거. 1000점이 깎입니다. 아, 또 있네. 세다. 그다음에 자책골을 넣으면 1,500점이 깎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세 자책골이. 아니 뭐 약간 그다음- 배팅한 느낌 네, 들어요. 그다음 것도 세요. 그다음에 다이렉트 퇴장. 진짜 치명적이다. 이것도 1,500점.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이것도 1,500점짜리인데 이거는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골을 실점할 경우. 아까 울산에 누구였죠? 1500점? 마이너스 1500점. 아, 안타깝네요. 예, 이런 수치들이 있는 걸 봐서 되게 저도 디테일하고 우리도 이런 합리적인 수치다. 통계를 하면 재밌겠네. 재밌겠다. K리그도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K리그 같은데. 다이나믹 포인트라고 지난 시즌부터 도입된 거 그런 있어요. 식으로 있죠. 네, 이것도 요거랑 아, 거의 비슷해요? 벤치마킹해서 하는 그럼 것 같아요. 공개해요? 팬들은 공개합니다. 연맹 다이나믹 공개합니다. 포인트? 네, K리그 다이나믹 이렇게 포인트. 랭킹 매겨가지고 하면 네네, 좋겠다. 공개합니다. 베스트 11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좀.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를 둔 걸 보고 이거는 선수 개인적인 그 스탯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의 팀 공헌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스탯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흥미진진하네 이 스타일. 네. 그런데 1위다. 그래서 흥민이가 진진하다. 이런 말 하고 나면 약간 쑥스러워 이게 나오는 것 같아. 대단하다. 진짜. 자, 이어가시죠. 네.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가 또 이제 손흥민을 1위로 올려놓으면서 살라와 비교한 스탯을 많이 비교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다른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골 기대값이죠. 손흥민 선수의 골 기대값이 13골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7골을 더 넣었다. 반면 살라는 22골 정도 넣을 걸로 골 기대값이 나왔는데 딱 아직, 그대로 넣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은 넣기 어려운 골을 많이 넣었다. 골 결정력이 또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그 더 스카이 스포츠에서 또 하나 이제 표로 보여준 게 어려운 골 기대값 어려운 골 넣은 골 지도를 한마디로 보여줬어요. 어디서 그래서 넣었나? 어디 포지션에서 골 넣었나? 그리고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어려울수록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게 골 기대값이 제가 따져보니까 10% 이하로 들어갈 확률일 경우 그렇게 했는데 그 경우가 손흥민 선수가 4개였고 살라가 하나였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살라보다 이런 부분에서 더 앞선다라고 이제 스카이 스포츠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에서 그 정도의 득점력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그렇죠.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그쵸. 그 전문 골잡이가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윙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골을 넣으면은 살라보다는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위치고 대신 그 골을 넣기가 힘든 위치에 있는 거고. 아무튼 남은 세 경기에서 또 챔피언스리그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새 역사가 쓰일지 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곧 열리는 금요일 새벽에 열리는 아스널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런던 더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에 강했습니다. 2015년 토트넘 입단한 이후로 15경기 뛰었는데 4골 4도움입니다. 당장 뭐 생각나는 것만 해도 그 왼쪽에서 그 손흥민 존에서 멋진 가마차기 손흥민은 넣었던 뭐 기억도 아스날, 있고요. 첼시, 맨시티 다 강했던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그렇게 또 멋진 골들이 많이 나왔던 맞아요. 경기였고 아스날에 국한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맨유에 약합니다. 맨유에 올 시즌 한 골도 못 넣었고요. 아. 첼시 상대로도 한 골도 못 넣었고요. 많이 준비했네 오늘. 말문이 막히네. 설득방어, 설득방어. 수습할 시간이 없어 지금 당하느라고 계속. 유효타가 안 되는데요. 선방률이 좋네요. 오늘 컨디션 최고죠. 승점이 지금 4점 차죠? 아스날하고 그렇죠. 4점 차죠. 그러니까 아스날을 네, 이겨도 네. 승점 1점 뒤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남은 두 경기에서 이겨야 되고 아스날이 삐끗하기를 네. 바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챔피언스를 가는 것과 못 가는 거는 정말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차이인데 맞아요. 그래도 지난 시즌에 컨퍼런스 리그 가게 된 것보다는 100배 낫긴 하죠. 유로파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유로파는 그렇죠, 확정이 됐고. 됐죠. 오랜만에 듣네. 유로파랑 챔피언스리그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컨퍼런스 기본 룸으로 수입 가야 될 것 자체가 같은 달라요. 느낌이 들잖아요. 한 자리가 더 붙어요. 유로파보다 챔피언스리그 갈 경우 기본 수입 자체가 10배 이상이 되는 거네요. 뭐. 아 제가 죄송해요. 이거 한 두세 배, 세 배 정도 되는 것 같다. 갑자기 확 주는데요? 그래도 큰 숫자지만. 한 자리가 준다고 했다가 주도권 잡았다고 막 찔러 지금. 자 그리고 아스날전이 끝나면 번리 노리치. 네. 노리치는 뭐 이미 강등이 확정된 팀이어서 큰 부담 없고 번리는 지금 간당간당하죠. 17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벌리 지금 17위네요. 네. 번리전 제가 발음이 번리가 안 됩니다. 번리예요? 벌리예요? 번리. 번리. 저 리포트 할 때 그냥 무시오를 읽어보고 들어보면 항상 벌리로 읽더라고요. 번리전. 벌리로. 번리전에서 유효슛을 한 선수가 실축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게요. 발음만 보내주시면. 리포트가 아, 많아요. 발음 늪이다 늪. 제가 한참 힘들었을 때가 손흥민 선수의 70m 폭풍 질주골이 상대 번리였습니다. 그래서 폭풍 질주 번리. 다음 상대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승자입니다. 이런 거. 어렵지 어려워요. 어려운 발음들이 있어요. 맞어요. 자, 손흥민 선수 계속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K리그도 아주 화제가 많았던 흥미진진. 한 주였습니다. 제목은 한 바퀴 돈 K리그 1강 1량만 남았다. 1량만 있다. 이거는 뭐 본 제목이긴 한데 1강 1량만 있겠어요? 10중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중위권 싸움이 빡빡하다. 네, 이 얘기죠. 여기서 별 느낌도 없고. 오늘 상대적으로 진영이 또 많이 혼나나요. 지난주에 내실 있는 거 한번 쓰더니 오늘도 이게 뭐 디폴트라서요. 오늘도 내용이 아주 좋아요. 이모티콘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요. 군대에서 깔 좀 칠하려고. 제목이 실축이에요. 제목이 진짜. 근데 그 소제목 그 다음 소제목이 한쪽은 짠, 한쪽은 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짠 약간 건배 같이 이게 기쁘고 한쪽은 짠하다. 짠하다 되게 짠. 아 그럼 좀 이모티콘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표가 점점점 세 개로. 표정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전달력이 같아요. 살짝 예. 약했던. 좀 쩝이 났다. 쩝. 쩝도 괜찮은데. 우리 제목 못 잡기로 유명한 하성룡 기자가 제목 하나 적었습니다. 지금. 배우 갑니다. 아, 저 갖고 싶다. 저 제목. 지금 말씀드린 제목은 강원과 울산전을 네. 두고 한 네. 얘기였습니다. 울산이 이제 아까 그 5월 5일 주중 경기에서는 퇴장을 당하면서 졌죠. 시즌 첫 패배. 네, 첫 패배를 당했고 주말 경기에서는 강원한테 3대 1로 짠 이겼습니다. 네. 엄원상 선수. 엄원상의 날이었죠 이날. 네. 지금 뭐 최고의 컨디션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엄원상 선수가 빠르게 투입된 배경이 있었죠. 이게 뭐였냐면은 전반 누구였죠? 실축한 선수 레오나르도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합니다. 실축했죠. 실축을 유상훈 골키퍼가 워낙 페널티킥을 방향 잘 읽었던데. 네, 방향 잘 읽어서 그대로 맞고 그 직후에 강원이 선제골을 넣습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서 분위기가 넘어갈 걸 우려하는 홍명보 감독이 예상보다 원래 전반 끝나고 늘 생각이었는데 김민준 선수 22세 이하 카드를 페널티킥 얻어낸 선수거든요. 그 선수를 바로 빼고 엄원상 선수를 바로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25분이면 네. 빨리 들어. 그 페널티킥 실축과 실점이 전략을 바꿔서 엄원상 선수를 일찌감치 투입했고 투입한 지 2분 만에 뒷공간 파고든 스피드. 그 수비수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데도 그거를 그 순간 파고 들어가서 그 장면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 선수의 이 끈기 투지를 볼 수 그렇죠. 있었던 장면. 그렇게 하고 결국 전반에 25분에 투입돼서 45분까지 20분 동안 3골을 만들어냈어요. 1골 2도움을. 옛날에 엄원상 선수가 약간 네. 빠르긴 빠른데 뭐 그렇죠. 좀 마무리가 부족하다 이런 그렇죠. 평가도 있었는데 그게 20세 이하 월드컵 때 평가였죠. 지금 뭐 근데 저도 그게 결정력이 뭐 좋아지고 있다. 광주 시절에서도 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광주에서 경기 하던 거 봐도 물론 좋아지긴 했으나 아직은 많이 모자르다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울산에 와서는 이 주변의 선배들이나 뭐 감독님이 좀 더 잘 지도를 해주는지 더 조언을 많이 해주는지 확실히 뭔가 이 선수가 바뀌었다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선수의 슈팅력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동계훈련 때 지난해부터 동계훈련 때부터 워낙 슈팅 훈련을 자기가 그런 평가를 듣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많이 슈팅 훈련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한 게 뭐냐면 이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오른쪽 측면을 파고 들어가다가 페널티 박스 오른쪽 대각선 45도 지역에서 낮게 깔아차서 반대편 포스트를 노리는 슛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연습을 엄청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슛으로 올해 골을 많이 넣었어요. 역시 연습하면 되나 봐요.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뭐 하루에 400개? 500개씩 찾다고 하잖아요. 네. 아, 500개씩 차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런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커가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엄원성 선수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게 뻔히 알면서 상대가 당하는 스타일. 근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계속 꾸준한 연습으로. 그래서 지난 시즌에 광주에서도 1부 리그였잖아요. 광주가. 네네. 1부 리그에서 지난 시즌 6골 넣었는데 슈팅 6개당 1골 넣었거든요. 올 시즌 지금 슈팅 3.8개당 1골씩 넣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라가고 네. 스탯적으로. 통계 안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안 좋아합니다. 네, 그냥 알아본 거고요. 네. 그래서 11경기에서 지금 5골 3도움인데 팀 내 최다골이죠. 와. 네. 그렇죠. 그 울산에 내로라는 선수들 사이에서 본인이 가장 최다골을 놓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최근 그것도 K리그 5경기에서 지금 4골에 3도움으로 지금 그쵸, 거의 펄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도 딱 평가를 하더라고요. 경기를 읽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난 큰 틀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컨트롤. 큰 틀로 하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별명이 만회가 안 되는데 내가 계속 당하고 있다가 지금 뭔가 하나 만회해 보려고. 살라도 안 되고 마네도 안 되고. 아쭈. 그래서 엄살라잖아요 또. 네. 너무 패는 거 아니야 선배를? 오늘이 다음 주에 안 나오실 거니까 나한테 정찬 선배 타이밍이잖아요. 딱 걸렸어 지금 내가.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측면만 무작정 그냥 치고 파고 들어갔는데 네. 이제는 홍명보 감독 말대로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게 이제 약간 좀 세기, 스피드도 강약 조절을 하면서 완급이 되는. 그렇죠. 완급 조절을 하면서 이런 능력이 생겼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의 능력 자체가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있던 팀 분위기를 이 한 명의 그 교체 투입으로 인해서 그렇죠. 흐름도 바꾼 거니까. 그 경기뿐만 아니라 울산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안 좋았죠. 네, 탈락하고 떨어- 이게 팀이야. 그렇죠. 이게 팀이야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게 팀이야. 그러다가 수원한테 지고 첫 패배를 당한 상태에서 선제 실점까지 한 상황에서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팀 이번 분위기를 확 경기에서도 바꿀 수 있는 음. 임팩트가 컸던. 냉탕과 온탕을 왔다가. 네. 이게 반면에 이제 아까 한쪽은 짠 한쪽은 짠 이렇게 썼던 게 강원에서는 눈에 띄는 선수가 이제 양현준 선수, 되게 어린 2002년생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가 돋보이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지금 강원이 강원이 7경기 너무 짠하죠 네. 진짜. 네, 그야말로. 3무 4패. 음. 그 디노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완전히 이탈되면서 그 이후로 지금 1승도 못 거두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그래도 양현주 선수가 조금이라도 팀의 보탬이 되면서 지금 1골 3도움으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 최근 9경기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 정말 부분에서는 측면에서 네. 빠르고 발기술도 좋은 선수더라고요. 그 측면에서 특화된 선수 같은데 지금 최전방 자원이 워낙 없으니까 최근 경기에 계속 최전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선수가 잘하고 있다. 4월에 영플레이어상 이 선수가 수상을 했어요. K리그에서. 하여튼 강원이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경기가 이어지고 7경기 우승. 네. 초반에 좀 잘 나가는 듯 했는데 네. 초반에 디노가 잘할 시절에 잘 나갔어요. 계속 뭐 역시 그 뎁스가 약한 팀은 부상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외국인 공격수 의존도도 큰 것 같아요. 한 시즌 내내 꾸준한 전력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어려워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강원이 연패는 처음이에요 시즌. 그동안 지고는 없었어요. 지고 콩당콩당이었구나. 비기고 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첫 연패더라고요 이번이. 어쨌든 지그재그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 다음에 좀 인상 깊었던 선수가 황인범 선수였습니다. FC 서울 황인범이 돌아왔구나. 네, 이래서 네. 국대에서 그렇게 찾았구나. 네. 황인범이 있는 경기와 없는 벤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달랐다는 걸 저희가 봤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평가전에서 황인범이 있는 서울은 있는 서울과 없는 서울 극과 극으로 보여줬던 경기 같아요. 서울이 저기 뽕피도 뒤에 자료를 조사했던데 서울은 한마디로 패스의 팀입니다. 그럼 패스하시죠. 서울이 서운하겠다. 서울의 패스를 이끄는 3총사가 기성용, 오스마르, 이한범 선수예요. 둘 다 셋 다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인데
압도적으로 모든 패스 분야에서 이 세 선수가 K리그 전체 1, 2, 3위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팀에 패스 마스터 황인범이 황인범. 들어온 겁니다. 오스마르 오랜만에 골 아니에요? 오스마르 오랜만에 골 골 같은데. 네, 또 수비수기도 하니까요. 계속 하시죠. 네, 황인범 선수가 들어오면서 달라진 점을 좀 보면은 이 기성용 선수 중심으로 빌드업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기성용 선수가 롱패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짧게 당연히 오스마르랑 주고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주고 하는데 양쪽으로 사이드로 벌려주는 롱패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팀 플레이가 기존에 그 롱패스가 있는 데다가 기성용 선수가 황인범 선수에게 한 단계 앞으로 건네주면서 가는 이 잘근잘근으로 썰어가는 패스들이 한 엄청 단계 자를 많았더라고요. 수 있는 그렇죠. 그 타이밍이 생긴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벤투가 쓰고 싶어하는 기성용 황인범을 여기 서울에서 다 쓰고 있다고. 벤투 감독도 못 쓰는 그 조합을. 정말 진정한 승자는 익수볼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윤종규 선수의 골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코너킥에서 황인범이 코너킥을 그렇죠. 주고 약속된 기성용- 세트 플레이했어요. 기성용 주고 그거를 황인범이 뒤에 나상호 선수가 또 들어갑니다. 크로스로 황인범과 나상호 선수가 크로스되면서 황인범이 발로 살짝 페이크로 흘려주고 그걸 내준 볼을 이제 윤종규가 오른발로 치는데 예술이었죠. 서울이 뽑은 최근 골 중에 거의 어떠십니까? 서울 팬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정말 예술 한계를 딱 보는 듯한 그 정도의 좋은 골이지 않았나. 생각보다 그냥 그렇네요. 아, 예. 아, 이게 지금 혼자 봐서 그래요. 혼자 봐서. 예. 지금 혼자 갔다 와서 약간 어떻게 결별 소식을 전해야 되나요? 이 타이밍에 오늘 헤어졌어. 혼자 와서 그래요. 어버이날 부모님 앞에서 데뷔골 넣은 2001년생 김신진. 김신진 선수. 어버이날 부모님 앞에서 결별 소식을 전해야 돼. 뽕 PD. 뽕PD. 근데 저는 황인범 선수가 이 수원 FC 경기도 인상적이었지만 전북전에 데뷔를 했잖아요. 네. 서울 후반 교체 들어왔는데 그 경기가 저는 더 오히려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특히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60분에 팔로세비치가 침투하고 들어갈 때 후방에서 거의 레이저 같은 낮은 롱패스를 딱 찔러줬어요. 레이저 공격이 들어갔구나. 그렇죠. 팔로세비치가 못 넣긴 했지만 그 컨트롤이 길어서 그게 황인범 선수가 서울에서 입힐 수 있는 물론 기성용 선수가 그걸 하는데 그런 걸 하고 이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황인범 선수가 노루 패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자신이 이거 있는 거야. 이전에 많이 안 하던 건데 최근에 2, 3년 동안 러시아에서 뛰면서 약간 이걸 늘렸나 이 기량이 발전했나 싶은 게 발전했어요, 확실히. 그죠? 확실히 발전했나 네. 싶은데 이 선수가 벤투에서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을. 공을 잡아서 원터치 패스하는 거 워낙 잘했는데 요즘에는 공을 잡아서 몸과 시선은 오른쪽을 향해 있어요. 근데 왼쪽에 그걸 왼쪽으로 발목을 꺾어서 차주는 패스를 워낙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에 수비 그러다 완전 뺏기면 노마크 타격이 찬스. 큰데. 그러다 뺏기면 위험한데. 아까 파워랭킹 포인트 확 깎이는 거죠. 저는 오히려 황인범 선수 패스야 워낙 잘하는 걸 또 알고 있었으니까 네. 더 돋보이는 거는 공을 주고 나서 그 다음 동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선수들이 공을 주고 나서 뭐 제자리에 서 있거나 그냥 뭐 활동량은 활동량 뭐 이미 검증된 선수인데.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가운데에서 패스 주고 움직이고 하는데 뭐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뭐 두 선수 역할에 몫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서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뭔가 서울의 전술을 본인이 다 이해하고 오히려 거기에 성공적인 듯한 느낌이 되니까 확실히 좀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기성용 6월까지죠 일단 계약. 네. 일단은 이거까지죠. 너무 조금 남았다. 근데 이제 피파가 그때까지로 정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6월 이후엔 어떻게 그건 이제 될지는 소속팀하고 풀어야 될 문제겠죠. 기존 소속팀. 피파가 또 연장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전쟁 안 끝나면? 네.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자, 그리고 대구 경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병근 더비였잖아요. 네, 또 정승환 선수도 있었고. 대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굉장히 어찌 보면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고 세징야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세징야가 돌아와서 더 이제. 야 세징야의 존재감 그 벗지 말라는 우통을 까가지고 제카가 옆에서 벗지 말라고 벗지 말라고. 이건 아니다. 너 다음 경기 뛰어야 되지 않니? 근데도 벗었어요. 팬 기어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야, 나를 막지 마. 대구 간만에 대구다운 그죠? 시원시원한. 세징야의 대구를 봤습니다. 간만에 대구답다는 게 세징야의 대구기도 하지만 대구 스타일이 점유율은 확 뺏기지만 역습으로 쫙쫙 그렇죠. 네, 그런 진짜. 골들이 이번에 완벽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점유율이 34대 66으로 뒤졌습니다. 수원 삼성한테. 네. 거의 절반 뒤진 건데. 슈팅 수도 7대 10으로 뒤졌는데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실리를 딱 찾은 거죠. 역시.
대구는 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통해서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세징야가 없으면서 그 자리에 저기 이제 새로 세징야가 빠진 상태에서도 그 에드가 대신 들어온 제카라는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6골 넣었어요. 와. 6경기에서. 그러면서 확실하게 팀에 이제 녹아들었고 거기에 이그노 선수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3골 넣었거든요. 이 노장 선수가. 그 선수가 이제 확실하게 팀이 좀 뎁스가 약할 때 K리그에서도 충분히 힘을 발휘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을 많이 선물을 받고 돌아온 상태에서 세징야까지 합류하게 된 거예요. 다양한 실험까지 하게 됐구나. 그렇죠. 본의 아니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내민 카드인데 이게 네. 통한 거지. 챔스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제카가 완벽하게 녹아들면서 세징야와 1골 1도움씩 서로 도움 주고 서로 골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은 정말 외국인 운이 상당히 좋은 팀이다. 새로 뽑은 제카라는 선수가 이렇게 적응을 잘하고 있고 또 브라질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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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게? 제가 확 패스를 끊어버렸네요, 제가. 브라질 컨디션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가로채기를 당했나요? 뭐지 이 정조? 마이너스 500점. 파워랭킹 뚝 떨어지는 뻥 PD. 그리고 코피디 이거 소개해 주세요. 이거 자료 조사해본 것 같은데 재활 세징야.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뭐 아챔이 여러모로 전화위복이 됐는데 세징야 선수도 의외로 그러니까 다쳤던 게 태국 가서 더 일찍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의 그 아, 이거 불량 태국을 같이 갔었나요? 같이 가서 네. 가긴 원래 했구나. 부상이 한국에 있었고 음. 거의 부상이 나와서 태국 갔다가 태국에서 경기를 준비하다가 부상이 재발한 거죠. 아, 그래서 경기를 못 그래서 뛰었던 경기를 못 거. 나고 한지에는 같이 있었고. 그래서 그 팀에 같이 있었는데 그 부리람 유나이티드 네. 태국 명문 팀이죠. 거기에 있는 브라질 재활 코치, 브라질 출신의 재활 코치를 수소문해서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래서 브라질 커넥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뚝 끄는 거예요? 네. 아. 이 설명을 안 하고 세징야 선수를 맡겼더니 또 거기에 태국이 이런 날씨도 싱거운 사람. 태국이 날씨도 따뜻하니까 더 잘 그러니까 됐구나. 예상보다 더 빨리 잘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요양 투어가 됐네요. 브라질 커넥션을 얘기하면서 브라질 또 끊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커넥션이 그렇게 되네요. 제목에 꽂혀서 제목만 얘기하고 끊으려고 했나 보죠. 아 너무 웃기네. 모순됐네요. 그리고 커넥션을 얘기하면서 끊어버리는. 지금 뭐 시간이 다 됐긴 하지만 네.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죠. 주민규 해트트릭. 헤트트릭. 왼다리 오른다리 머리. 머리까지. 퍼펙트 해트트릭이라고 하나 이거를? 네.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퍼펙트. 퍼펙트 헤트트릭하고 예전부터 많이 쓰던 말입니다. 퍼펙트. 또 끊을 건가요? 처음 들어봐서 끊어버리는. 오늘 저 맥커터네요, 맥커터. 좀 이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 왜 자꾸 왜 말하는 거야? 아니, 아무도 안 받아. 마가시였나? 내꼭 뽕PD에서 끊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규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해리케인이었다가 지금은 손흥민으로 돌아왔다. 네. 우리가 예전에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직접 골을 넣기보다 지금 해리케인처럼 중앙으로 네. 내려와서 주민규 선수가 공을 많이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이 선수가 미드필더 출신이다. 그래서 볼 워낙 이 패스 줄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즌 초반 8경기에서 한 골, 3도움을 했는데 최근에 3경기에서 5골 넣었어요, 이 선수가. 다시 이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갔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요새 제주링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제주링? 아, 제주링. 제주링이 뭐예요? 제르소, 주민규, 조나탄 링인가요? 맞습니다. 오. 삼각판대. 네. 500점. 제주분들은 제주링이라고 부르는데 정답. 이 조나탄 링 선수가 이제 팀에 조금씩 녹아들면서 확실하게 좀 이제 팀 플레이 안정을 갖게 되면서 제르소가 아마 한 골 넣고 링이 한 3골 정도 넣었을 거예요. 네. 제주가 공격에 안정감을 찾으면서 주민규 선수도 제자리로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제주 공격이 지금 제주가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전 스탯은 안 좋아하지만 연맹에서 어제 발표한 스탯입니다. 네, 그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제주의 주 공격 루트가 왼쪽이다. 스텝변 별로 매력이 없는 기자인데 안 좋아한다네요. 그 왼쪽의 윙어가 제르소고 아래 수비수가 정우재 선수거든요. 그 두 선수가 올 시즌 K리그 전체 드리블 돌파 제르소 1위, 정우재가 5위입니다. 1위, 5위 선수를 왼쪽 측면에 다 두고 있어서 왼쪽을 주구장창 왼쪽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은 제주는 주구장창 왼쪽만 막으면 되는 건가? 답변해 주시죠. 안 막히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뭐 막으려고 해도. 왼쪽 막는 것보다 유효슛을 막아야겠죠. 네. 실축하지 말아야 되겠고. 실축하지. 네, 그렇죠.
구자철 선수가 돌아오면 제주는 얼마나 강해질까 또. 언제 돌아온대요? 지금 5월 초 정도에 러닝을 시작했고 5월 중순부터 팀 훈련에 합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주가 이 선수 절대 무리시키지 않을 거예요. 무리시켰다가 햄스트링이 온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아마 그렇고 6월 A매치 기간이 끝나면 그때 확실하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입니다. 골들이 지난 시즌 넣었던 골보다는 네. 순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좀 쉽게 받아먹는 골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페널티킥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시즌은 지난 헤트트릭을 보더라도 페널티킥이 하나 있긴 하나 했지만 있긴 했죠. 두 골 다 완벽한 골이었죠. 멋있었죠. 특히 쉬운 골이 아니었잖아요. 네. 첫 번째 헤더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 완전 뒤로 쏠린 상태에서도 그렇죠. 정확하게 했고 집중력 왼발 발리시도 그렇죠. 네, 왼발 그것도 멋있었고 조금 지난 시즌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도움 1위죠. 네. 그리고 득점은 3위인가? 득점이 3위로 3위. 3위고 예. 도움이 1위 도움이 맞나? 1위. 예, 아, 4개로 맞나요? 1위예요. 도움은 확실히. 그래서 어찌 보면 득점왕과 도움왕을 다 차지할 수도 있는. 살라네. 살라가 현재 득점과 도움 1위죠. 예전에 K리그에서 득점 도움왕 다 같이 하는 선수 있었는데 모르죠? 통계를 안 좋아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득점왕과 도움왕을 다 차지한다는 거는 뭐 공격수로서는 최고. 그렇죠. 최고의 최고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동국 선수가 아니었을까? 이동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동국 네. 선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신태용은 아니었던 거. 도움이 2등이었나 1등이었나 좀 헷갈리네요. 자, 그거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실 얘기 있나요? 이거 아니에요? 아, 토토. 토토. 아, 토토 마지막으로 하시죠. 주말 경기만 하시죠. 네. 김천 대 대구. 대구 대구 대구. 급변했어, 대구로. 무승부. 승부. 울산 대 인천. 울산 울산. 무승부 아 이거 약간 무승부랑 울산이랑 헷갈리는데 무승부. 수원 대 성남. 수원 성남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성남. 저도 마음은 그런데 박용지 선수도 다치고. 맞죠? 네. 성남의 지금 물리치 선수 부진하고 그러니까요. 공격수가 많이 없죠. 그래도 저는 성남을 응원할게요. 그렇다고 수원 공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승부. 저도 무승부. 수원 FC 대 제주. 저 이 경기 시축가요. 그러니까 수원 FC. 승리 요저가 돼야죠. 승리 얘기해도 요저. 되는 건가요? 이 기사 날 테니까 요 정도 스포는 네. 뭐 그럼. 귀엽게. 아나콘다 팀 갑니다. 아나콘다 팀으로 가는 거구나. 네. 아, 수원 FC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강원 홈 경기에서는 액션이스타. 액션이스타가 시축했었죠. 그래서 전 제주가 이길 것 같습니다. 에라이. 전북 대 저 아직 얘기 안 보셨나요? 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손에 보시죠. 지난번에 6경기 다 맞추셔갖고 약간 그때부터 부담감이- 신중해져가지고. 다 맞추려고 이러는 네, 다 맞추려고 그런 겁니다. 무승부. 무승부. 골은 터질 것 같은데. 골은 많이 터지고. 터지는데 네, 무승부로. 한 수원 FC 경기가 2대2, 3대3 뭐 그 정도. 전북 대 강원. 전북. 전북입니다. 전북. 무승부 에이. 서울 대 포항. 서울 서울. 이거 서울이 이길 것 같아. 서울. 네. 네. 이번에 좀 서울. 많이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객관적인 최근 흐름상으로 흐름이 네. 너무 엇갈리는 팀들이 붙어서 그런지 네. 하성룡 기자를 빼고는 고르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 부상이 마지막 이슈로 하나 나와 있는데 네. 수술했죠. 수술했어요? 네. 예. 구단에서 발표했습니다. 2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때 그랬죠? 이게 이제 최대이고요. 그 발목에 뼈 조각이 2020년부터 돌아다녔어요. 오른 발목에. 근데 중국에서 수술 당시에 초창기에 하려고 했을 때 중국 베이징에서 뛰던 시절이니까 한국 돌아가지 말고 중국에서 무조건 수술해라.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수술을 중국에서 안 하고 버티고 시즌 끝나면 하려다가 시즌 끝나고 또 이적 물려 있고 하다가 미루고 밀었네요. 그렇죠. 미루고 밀었는데 그 사이에는 뼈 조각이 조금 돌아다니거나 그러면서 이제 근육을 건드린다거나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염증 치료를 하고 발목에 한 1, 2주 안 쓰게 기부스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왔는데 지금 한 2년 지나면서 정밀 검진해 보니까 뼈 조각이 자랐대요. 돌아다니던 네, 뼈 그게 조각이? 좀 더 커졌고 예전보다. 와 어떻게 잘하지? 예전보다 커졌고 뼈가 역시 아직도 괴물이다. 자라? 뼈가 아직도 자란다고요? 뼈 조각이 자랐고 그게 뼈 조각, 돌아다니는 뼈 조각. 근데 그게 왜 자라지? 저도 그러게 뭐알 수는 떨어져 없어요. 나간 건데. 네. 이건 뽀얀 거탑 가서 의학적으로 진짜 근데
이게 뼈 조각이 자랐다가 떨어져 나간 조각이 자란 건지 아니면 왜냐면 뼈 조각이 제가 듣기로는 6, 7개 정도였대요. 아 근데 그게 서로 붙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맞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더 이상 4월 달부터는 진짜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고 해요. 이게 뼈 조각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라이벌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단주가 결단을 내렸죠. 선수 생명이 중요하다. 가서 수술해라.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수술을 받았고 이게 근데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며칠 뒤부터 뭐 이렇게 일상- 보행도 가능하고 아, 일상생활도 가능한데 운동을 하려면은 한 달 정도는 필요하대요. 근데 이게 길어질 경우 2달까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달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은 그렇죠. 걸리겠네요. 무조건 걸리는 일단. 거죠. 한 달 이상은. 괴물 같은 회복력으로 그래도 빨리 낫지 않을까. 그래서 6월 A 매치는 확실하게 이게 못 제거된 뼈 조각도 잘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어디선가? 6월 A 매치 못 나온다고. A 매치는 못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9월이죠 A 매치가. 9월에 A 매치는 당연히 뛰는데 6월 프리시즌부터 합류할 것 같아요. 팀의 프리시즌. 팀에는 합류를 하겠죠. 이적하냐 안 하냐가 좀 중요한 이슈긴 한데 김민재 선수의 존재는 카타르 월드컵의 성패를 그러니까. 좌우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치료 잘하시고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술자리 같은 가벼운 토크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